네, 민주화의 거목이자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서거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여야를 막론한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정책에 또 한 분의 큰 별이 졌는데 파란만장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삶, 우리 정치사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민주화의 정치 민주화의 거목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세계 기적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정치적으로도 이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민주정치가 이렇게 성숙됐다. 이 점은 역시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제 문제를 놔도 적어도 정치 문제에 관한 이 정치 민주화를 이끄는데 YSDJ 옛날에 양김이라고 했죠. 예. 이분들의 그 역할이 대단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 점은 아마 두고두고 우리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서 기억될 겁니다. 예, 최평론가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 교수님 말씀 주신 그대로인데 지금 외신에서 쓰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보태면 민주화는 어느 나라나 희구하는 이제 이 진화의 방향인데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면은 그게 반독재 민주화 운동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이 외신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0여 년의 군정을 종식시켰다. 네. 어찌 보면 이제 이 30여 년이라는 건 60까지를 포함해서예요. 노태우 대통령 5년까지 포함하면 31년이 어찌 보면 이제 이 군부 출신의 통치가 있어 왔던 것인데 그것을 종식시키고 그 3당 합당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그 역사의 평가가 좀 아직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야합이냐, 이게 집권 시나리오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잡으러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았거든요. 3당 합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당 출신의 두 전임 대통령을 어쨌든 법정에 세우고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것도 굵은 획을 그었고요. 그럼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기수로서 적어도 군정 종식을 하고 문민 정부를 열었다는 점에서는 이건 역사적으로 길이 남게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고 그게 줄곧 이제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꿈을 이룬 사나이인데요. 중학교 시절에 그 책상머리에 나의 꿈은 대통령 이렇게 써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잊지 않고 매진을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 복잡한 집권 시나리오를 복잡한 전국 상황에서 아주 쾌도난마로 뚫어나가면서 결국 집권을 해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강한 고집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신념으로 보면 그게 강한 소신일 수도 있는데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세웠고 어찌 보면은 이 3당 합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제외하고는 정말 비타협적인 정치인의 전형인데 그게 지금 어찌 보면 조금 잃어가는 야당이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야당의 선명성의 하나의 표상이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20세기적인 방식과 21세기적인 방식은 좀 달라져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국민들이 늘 바라는 정부와 권력을 견제하는 선명한 야당 지도자의 모습을 표상으로 보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꿈도 있었고 또 이른 나이에 정치계에 입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감각과 사람 보는 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도동계를 이끌면서 또 많은 정치인들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이라고 그러는데 YS의 그늘도 말이죠. 한국 정치에서 지금 내로라는 정치인들 중에 아주 많은 숫자가 그 YS의 그늘에서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정치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YS 정치는 사람을 키우고 이래서 한국 또 정치계에다가 그 사람들을 또 진출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 그 정치 선생님으로서 역할도 많이 했죠. 뭐 정치 구단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점에서도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할은 아주 컸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상도동계, 동교동계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독재 정치에 대한 그 투쟁의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투쟁력을 그 동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뭐 이렇게 아주 결집된 그런 세력이 필요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 구도가 이 죽은 데 가신 이런 구도로 양치게 됨으로써 그게 말하자면
그 싸우면서 담는다고 예. 그 박정희 정부의 그때 민주공화당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거느리던 그런 행태나 이분들이 동교동계 또 상도동계 이끌고 또 야당을 이끌었던 행태나 보면 싸우면서 담는다고. 예, 아마 그런 면에서는 보면 근대화로 이어가는 가교 역할은 해주셨지만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완전한 민주화를 그분들이 완성했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인재 발굴의 규제라는 것은 또 이제 일면 인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역 정치인 중에 YS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한 분들이 특정한 계파나 진영에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데 그 스펙트럼이 제법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집거 중이지만 손학규 전 야당 고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YS에 의해서 그렇죠. 발탁. 또 고 노무현 대통령도 YS에서 발탁. 그리고 굉장히 전혀 다른 성격의 정부가 두 대통령을 통해서 창출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 민중당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당 소속이 됐습니다만 김문수 전 경기지사나 혹은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결의 다른 어찌 보면 굉장히 국내에서는 좌파에 속하는 인물들을 또 기성정치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상도동계의 쭉 계보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여권 내 실세가 2명이 이제 리더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한 분은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최고위원이고 한 분은 지금 비박계를 아우르고 있는 또 김무성 당대표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차기 지도자도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다면 상도동계의 흐름은 적어도 한두 세대 정도 더 이어질 걸로 보는데 오늘 새벽 안타깝게 타결하셨지만 어쨌든 한국 현대 정치사에는 굵은 족적을 또 인물들의 발굴과 영입을 통해서 남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앞서 그 말씀하셨는데 양김과 더불어서 김종필 전 총리까지 삼김시대 역시 우리 정치사에 뭐 커다란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삼김시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삼김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김종필 전 총리도 이제 핍박받는 그러니까 신군부에 의해서 핍박받는 정치인이 됨으로써 그 이제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삼김이 된 거죠. 그래서 삼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정치를 민주화를 주도했던 것은 양김이죠. 양김이고 JP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보면 사실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시대를 뭐 이제 삼김이 정치를 주도했으니까 삼김 시대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그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정치 스타일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추구했던 가치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가지고 삼김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S하고도 3당 합당으로 JP가 같이 참여해서 3당 합당을 이루어가지고 그 김영삼 문민정부 탄생하는데 JP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가서 DJP 연합을 해가지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이 또 탄생시키는데 또 JP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탄생은 JP가 없었으면 DJP 연합이 없었으면 과연 기대할 수 있었겠냐 이런 점을 보면 어쨌든 삼김 뭐 이렇게 아우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는 JP는 원래 출발은 좀 성격이 서로 달랐다.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의 리더로서는 그 같은 반열에 두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신군부에 의해서 뭐 핍박받은 점에서는 삼김이죠. 그다음에 같이 저항했다는 점에서는. 지금 말씀에 조금 부연하면 그래서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 YS. 어찌 보면 이제 부마 항쟁의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79년에 또 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이제 광주 민주 항쟁이 발생했을 때 호남 지역의 정치 지도자 DJ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 운동 출신은 아니지만 지금 JP가 어찌 보면 1인자가 되지 못한 영원한 2인자. 근데 현재까지 이제 생존해 계시고 두 전임 대통령들을 다 조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조문 장면이 나오던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이 한 3, 4년 차로 비슷한 연배의 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한 분은 이제 이 거제가 고향인 거고요. 경남. 한 분은 전남 목포가 고향인 거고요. 그다음에 JP는 이게 충남 부여가 고향이다 보니까 충청 대망론에 대한 지금 현재의 흐름이 기류로 발생하는 또 이 삼김 시대의 역학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차기 대선을 바라보면서 충청 대망론은 어떻게 뭐 실현될 수 있을까?
혹은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삼김 시대의 나쁘게 보면 잔재, 좋게 보면 과제가 아직도 이제 현실 정치에 남아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잘 승화시켜서 극복해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정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의 공을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야말로 개혁에 앞장선 모습을 이제 누구보다 많이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과 과가 있는데요. 예. 우선 이제 공만 말씀을 드리면 이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까지도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도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니까 저러한 척결이 가능하구나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로는 금융실명제고요. 예. 93년 취임하고 94년부터 그다음에 공직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광화문 자리에 있었던 것을 헐어버리고 경복궁을 원래대로 복귀하죠. 이게 이제 일제잔재 청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군부의 두 전임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우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두환 추징금 약 50% 넘기고 있다라고 최근에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도 96년부터 그 추징금에 대한 징수가 법정에서 가능해졌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88년에 사실은 백담사의 칩거까지 하고 돌아왔던 이제 좀 면죄되지 않았을까 기대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바로 이제 법정 구속해서 교도소로 보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군부가 다시는 정권, 권력을 이제 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이에 이제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 척결이 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50개의 별이 떨어졌다. 예. 이런 말이 남길 정도로 하나회 소속의 장성들을 정말 하루아침에 물갈이를 해버린 이런 것들은 웬만한 용단이 있는 그렇죠. 대통령 지도자가 아니면 이루기 어려웠던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 돌직구형 김영삼 대통령만이 가능했던 이제 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김영삼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최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면 그 남다른 그 배포를 가진 분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었을 일들 예. 이런 게 뭐냐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자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것은요. 이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후임 대통령에게 그 부담을 덜어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이 대통령의 민주화, 이 점도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 시대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그 밑바탕을 만들어준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다. 어떤 김영삼 대통령의 그 결단성 이것이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 역사적 의미를 갖고 김영삼 대통령은 아까 뭐 소년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분은 대장을 안 하면 못 견디는 분이었어요. 항상 어릴 때부터 늘 대장이었어요. 예. 그렇군요. 두 분께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다양한 어록도 남겼습니다. 망언을 일삼는 일본 정치인들에게는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강한 어조로 또 이게 뭐 비판도 오늘 했어요. 보니까 여러 방송에서 이제 말의 달인이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사실 네. 달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고민은 있어요. 네. 강한 경상도 억양을 쓰시면서 독특한 화법으로 캐릭터를 구축했는데 직설 화법입니다, 항상. 그래서 국가 원수로 쓰기에는 조금 저 경솔한 것 아닌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게 어쨌든 일본에서 망언이 나왔어요.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지금하고 똑같은 역사 문제인데 그때 망언을 듣고는 이제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 어쨌든 국민들은 속이 좀 시원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본인이 23일 단식을 하면서 생사를 오가면서 결국은 가택연금을 해제시켜낸 이 민주화 투사로서의 면모를 보였는데 2003년 참여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조사를 주장하는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위로 방문을 해서 내가 해봐서 하는데 굶으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남기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그야말로 은유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쾌도난마로 이야기하는 법이었는데 주변 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경상도 사투로 이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들으면서는 주변 참모들이 이것은 선호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접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이 다양한 어록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어록은 뭐니 해도 79년에 이 헌정사상 초유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분이기도 하죠. 그 제명의 이유가 이 정권이 몰락할 것이다. 당시 이란 혁명에 빗대서 팔레비 왕조가 몰락하는 걸 보면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159명의 여당 의원에 의해서 10분 만에 제명이 돼요. 속전속결로. 그때 남긴 유명한 얘기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이제 민주화의 상징 구호처럼 쓰였던 그런 어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상당히 좀 개혁적이고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신 것 같지만 사실 또 굉장히 소탈한 모습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칼국수를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칼국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청와대에 가는 사람들은 미리 점심을 먹고 갔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칼국수 먹는 그 속도에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에서 다른 건 안 주고 칼국수만 주니까 이래서 미리 점심 먹고 간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칼국수를 좋아한다든지 또 이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상도 말 아닙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보면 옆에서 저 TV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정겨운 이야기거든. 그래서 아주 보스로서 당 뭐 총재 보스로서 그 위험 있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보면 꼭 형제들 갖고 형님 뭐 큰형님 동생 이런 관계 같이 상도동계는 좀 그런 저 여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어떻게 저 뭐랄까 너무 이제 굳은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사실은 좀 많이 열린 대통령이었죠. 그다음에 그 야단도 많이 치지만은 또 잘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한 그런 것을 보면요 YS는 역시 이제 품은 넓었어요. 품은 넓었고 그 점에서 보면 YS가 그렇게 많은 정치인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그렇게 이제 품이 넓고 또 대가 굵고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건강 관리를 평소에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도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그렇죠. 건강은 빌릴 수 없다. 이게 이제 신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항상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인사가 만사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쓰면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소신이었기 때문에 뭐 칼국수뿐 아니라 굉장히 식성도 좋고 이 소탈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하게 운동으로 자기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조깅은 늘 건강관리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나라에 또 조깅 붐이 불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경내를 같이 이제 조깅을 한미 대통령이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 박진 전 의원이 통역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두 대통령이 달리니까 통역관도 뛰면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두 분이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분이 좀 체형이 있었는데 이 비서관이 따라서 뛰면서 통역하느라고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는 후일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는 상도동 자택 근처에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또 배드민턴을 즐겼어요. 그리고 등산을 즐겼어요. 이 민주화 시절에도 민주산악회에서 주로 산에서 많이 민주화 운동을 논의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친서민적인 운동을 한.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황제 테니스 얘기도 나왔고요. 다른 또 역대 대통령들은 뭐 골프를 좋아하신 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조깅, 또 배드민턴, 등산 이런 친서민 운동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관리를 잘 하셨고 향년 88세 안타까워하는 국민도 계실 거고요. 혹은 이제 이룰 만큼 다 이루셨다라고 또 이제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실 텐데 정말 마지막까지 건강 관리를 소신으로 삼았던 대통령입니다. 이 운동에 관해서는 YS는 타고난 승부사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수영도 굉장히 잘하고 그다음에 축구도 잘했죠. 이게 뭐냐면요. 승부욕이 너무나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조깅하고 관해서도 일화가 있는데 1993년에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태릉 선수촌을 가셔가지고 새벽 조깅을 했거든요. 새벽 조깅을 하면서 400m 트랙을 도는데 주돈식 정무 수석이 쓴 글에 보면 한 5바퀴쯤 돌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5바퀴 도니까 더 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큰 이런 선수들은 뒤에 다 나고 하고 그래가지고 또 달렸는데 10바퀴 돌면 이제는 끝났겠지. 12바퀴 반을 돌더랍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절대 내가 아무리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당신들한테 지지 않아. 이런 걸 보여준다는 바로 그 승부욕이 또 YS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